미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 경제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유럽은 1차 세계대전에 혼란에 빠집니다. 전쟁 중에 수많은 산업시설들이 파괴된 유럽은 전쟁 후에도 물건을 제대로 생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미국은 피폐해진 유럽을 대신해 세계 경제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식량과 무기 등 여러 제품들을 이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920년대 미국의 본격적인 호황기가 옵니다. 그 정도가 엄청나서 그 시대를 광란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자, 광란의 시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량의 시대를 Roaring Twenties*라고 하는데 이미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갖게 되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되고 문화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서 약간 유명한 시대인 것 같고. 그렇죠. 1920년대는 미국 최고의 호황기입니다. 이 당시에 미국이 세계 제조업의 42%를 장악합니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세계 자동차의 80%를 장악합니다. 80%. 와. 자, 이 당시에 이 어셈블리 라인, 이 기계화 운동으로 값이 싼데 좋은 자동차를 포드 회사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량의 제품들이 미국 공장에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베큐um 클리너, 또 라디오. 그래서 당시 이제 공장을 통해서 쉼없이 생산이 됩니다. 옛날에는 사치품의 일부였던 것들이 웬만한 집에서는 값비싼 상품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물질적 사치뿐만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문화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라디오와 뭐예요? 재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1920년도를 재즈의 시대, The Age of Jazz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또 재즈의 왕이 있죠? 루이 암스트롱? 루이 암스트롱. 다 아시죠? When the saints marching in,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 루이 암스트롱이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재즈 학교에 나온 게 뭐였어요? 파티. 파티. 라디오에서는 끊임없이 흐느적거리는 재즈 음악이 나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흥청망청한 이 광란의 파티의 20년대에 술을 금지하는 금주령이 내립니다. 왜? 왜 그랬지?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몰려오죠. 도시로 몰려오죠. 급격한 도시화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무수히 들어오는 술을 좋아하는 그런 이민자들 때문이다 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 뿌리는 음주라고 생각합니다. 술 때문이다. 아. 결국 술의 제조 유통을 불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술 아예 못 먹는다고? 그 당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버리고 있네. 아까운데? 버릴 것까지 있나? 와, 와인은 리quor 다 버린다고? 술집도 아예 영업을 못 했나 보다. 그런데 술을 못 먹게 하면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누군가는 술을 만듭니다. 밀주, 몰래 거래합니다. 밀수입. 이게 엄청나게 성행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밀주와 유통의 핵심에 마피아들이 있었습니다. 아, 진짜? 갱.
이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마피아 누구죠? 시카고에 본부를 둔 알 카폰. 우리는 알 카포네라고 부르는 알 카포네입니다. 이 알 카포네가 돈을 벌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밀주, 술의 밀 유통 장악.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부를 이뤄냅니다. 근데 금주법이 통과돼서 금주령을 내렸다고 사람들이 술을 안 먹습니까? 여기에 정식 문제가 나갑니다. 아, 이건 맞춰야지. 자, 1920년 1월 금주법이 시행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합법적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 아, 정답. 지원 씨. 의료법. 아, 나는 이 술을 먹어야 나요. 막 이런 거. 막. 정신 치료. 정답! 왜?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뭐라고? 진짜로? 형, 그거 몰라서 안 맞춰요, 저희가? 야, 나 아, 재미를 해야죠. 아니, 나 웃기려고 한 거라고. 근데 웃기려고 한 말인데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신이 문제가 있다거나 뭐 수면 이런 등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그걸로 약국에서 이제 맥주하고 교환하는 거예요. 술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건 사실이나 그것보다 더 큰 어두움이 미국 사회에 넘쳐나게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유명한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F. 피츠제럴드의 뭐예요?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 당시 상류 사회의 화려함과 허영의 끝을 보여줍니다. 사실 개츠비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연장선입니다. 술 몰래 수입해서 예. 그런 거죠. 밀주를 약국에 팔아서 채권 사기를 쳐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법니다. 변질된 이 아메리칸 드림,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끝을 모르는 경제 호황에 1929년 3월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후버 대통령이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희망에 찬 밝은 미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시 미국 경제는 GDP 기준으로 42%나 성장했어요. 평균 소득은 1,500달러에 오르게 됩니다. 실업률은 4% 이하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제 호황을 뒷받침했던 것이 월스트리트의 뭐예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식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내가 돈이 100만 원이 있어요. 주식에 투자하겠다면 10배인 1,000만 원을 은행에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투기장이 될 거 아니에요. 완전 투기장이네. 완전 거품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돈을 있는 데를 끌어모아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죠. 거기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경제학자 어빙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주가가 이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주식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의 말처럼 1929년 9월에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다우존스 주가 지수가 최고점을 기록합니다. 자, 이 당시에 주식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주가 지수 그래프입니다. 급격히 오르더니 29년 9월에 381을 찍은 거예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고점을 찍는. 자, 이 당시에 주식 거품을 한마디로 표현한 당시 신문 이 헤드라인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928년 7월 15일자 뉴욕타임입니다. Stock Speculation, 전국적인 주식 투기 헤드라인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태를 불안하게 보는 비판적으로 보는 시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한번 만평을 한번 볼까요?
배가 뿡 나온 사람 누구예요? 주식 투기에 미친 대중이란 얘기예요. 와, 터지기 일보 직전. 저직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계속 주식을 주문하니까 이 서빙한 사람은 뭐예요? 야,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뺏었네.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 주식 열풍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앞에 북치고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월스트리트의 이 주식 붐을 북치고 누가 나갑니다. 저쪽에서 뭐라고 썼습니까? 국가의 일반적인 번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기다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 경기보다 주식시장이 너무 멀리 가버린 거예요. 경고를 그러니까 어쨌든 하긴 했네요. 그렇지만 무엇에 빠지면 안 들리죠? 경고가 들리죠. 안 들립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장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맞아요. 정부는 시장 경제에 간섭을 안 씁니다. 자, 1920년에서 1929년 10월 전까지 다우 지수 누적 상승률은 무려 245%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던 미국 경제 성장을 두고 사람들은 황금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신기록을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온 것입니다. The collapse of the stock exchange had spread like wildfire in New York. Thousands of people streamed the Wall Street, fearing for their shares. 사실 그 전날 수요일부터 조짐이 좀 안 좋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대표 전략회사인 웨스팅하우스 주가가 폭락하더니 여러 우량주들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수요일 주식시장이 마감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소문이 순식간에 퍼집니다. 그래서 목요일 개장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대규모 주식 매도 사건이 터진 거예요. 올 게 왔구나.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The following morning, the fear turned to panic, and brokers began unloading margin accounts at record speed. Stock prices plummeted sickeningly across the board, spurring the rush of sell orders from terrified speculators, still more. As anguished shrieks rose up from the floor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visitors' gallery was cleared. In less than 2 hours, nearly $10 billion invested in stocks was simply wiped out. 그렇다면 그날 얼마나 많은 주식이 떨어졌을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확 떨어지는 지점이 보이죠? 이때가 바로 검은 목요일을 겪었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이라고 할 수 있는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396달러에서 210달러까지 폭락합니다. 반토막 났네, 반토막. 거의 반토막이죠. 이날 거래된 주식이 종전 하루 최대 거래량인 400만 주의 3배가 넘는 무려 1289만 주가 거래됩니다. 시카고와 버팔로 주식시장은 아예 12시 반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11명의 주식 투자가 투신 자살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들립니다. 당일 오후 1시 월스트리트의 주식 중개인들이 긴급 회동을 가집니다.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여러 회사에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하자 합의를 봅니다. 그때 또 몰건 은행이 개입합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한 것 같은데요, 보니까. 실패했죠. 이번 상황은 지난 1907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경제 규모가 커졌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 거대한 이 미국의 경제가 주식시장과 연동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큰 손들이 협의해서 이렇게 돈을 내서 이렇게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블랙 Thursday, 검은 목요일 소식가 그 주말 동안 이 신문을 통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서 주식이 개장하자 사태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와. 와. 그래서 이 증권거래소의 기계조차도 어떻게 가동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주식이 매매됩니다. 미국 증시는 추락을 거듭하더니 1932년 7월까지 3년 만에 시가총액의 90%가 증발해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검은 목요일 사태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요. 거품이었나? 그렇게 붐이 일어났는데 주식 붐이 일어났는데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왜 떨어진 거지? 근데 일단 주식 샀을 때 사실 나한테 없는 돈으로 샀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대출도 못 갚고 뭔가 다 무너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면 또 은행도 무너지고. 맞아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왜 검은 목요일이 발생했는가는 경제 대공황이 왜 발생했는 것과 연결되잖아요. 역사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경제학자가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잉 설비, 과잉 생산. 사는 사람은 안정적인데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지 않고 설비 시설을 늘려서 무작정 제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물건이 재고 창고에 쌓일 거 아니에요. 재고가 쌓이게 되자 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얘기했던 주식의 열풍. 거품이 너무 많이 끼어 있어서 세상에 아무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그 당시에는 주식에 상장할 수 있었어요. 수익을 남긴다는 데이터도 없는데 주가가 2배, 3배로 튀어오릅니다. 왜 튀는 거예요? 소문으로. 뭔가에 투자하면은 이 주식이 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또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데 고속 성장에 따른 소득 재분배 문제도 컸습니다. 20년대 경제 호황으로 그동안 미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아졌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0.5%에서 1% 상위 계층이 미국 전체 부의 4분의 1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국 가정의 80%는 아예 은행에 예치한 돈이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소수의 부자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한번 폭락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주가 대폭락 사태가 일어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회사가 파산됩니다. 1929년에서 33년까지 미국 은행의 3분의 1이 파산됩니다. 9,000여 개 이상의 미국 은행들이 문을 닫습니다. 거리마다 실업자가 넘쳐나고 Unemployment rose to 25%. The Great Depression had set in. 고층 빌딩에서는 연일 투신 자살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납니다. After the stock market crash, just in New York, a dozen bankers committed suicide. 미국 자본주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었잖아요. 네. 미국 자본주의가 붕괴했다는 것은 뭐예요? 세계 자본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어떤 나라도 미국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는 구호 단체들이 주는 빵을 받으려고 줄을 서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때 사진 하나를 볼까요? 커피랑 도넛 받으려고 온 거구나. 저 실업자가 저렇게 많았다는 거잖아요.
실업자가 근데 그 아까 그 시카고 갱처럼 다 입고 있네요. 오, 시카고의 한 장면입니다. 다 갱 아니에요? 구호단체가 주는 프리 이제 프리 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섰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무료 급식소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오 그래? 그러게. 진짜 이미 언급된 아니었을까요? 지금까지 언급된 사람 중에 모간, 나왔어요. 모간? 재벌들? 록펠러. 모간이에요? 라카펠라? 카네기, 아, 알카폰, 예, 알카포네입니다. 알카폰이. 그래서 시카고 갱처럼 입고 있었다 그랬잖아. 나는 그래서 지원 씨가 맡을 줄 알았는데 타일러 씨가 아니 선수를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죠. 마피아가 저런 좋은 일을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1931년 땡스기빙 추수감사절 때 무려 5천 명이 끼니를 여기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카포네를 대공황의 로빈 후드라고 불렀습니다. 와. 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가면서 끈일을 이어갔습니다. 클리블랜드나 뉴욕이나 도심 외곽에는 주식과 대출로 집을 날려버린 사람들이 판자촌을 형성합니다. 그걸 그때 사람들은 후버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후버빌. 대통령 이름이에요? 당시 대통령 이름이 후보입니다. 이 후보 대통령이 무능해서 해결을 못한 혹은 그가 경제 공황을 초래한 지도자였기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후보빌, 그 당시에 판자촌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Unemployed, wanted a 뭐 같아요? decent job. Wanted a decent job. 예, 일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구직자들이 자기 이력서를 내걸고 양복을 입고 본인을 광고 예, 자기 홍보. 예, 몸에 이력서를 메고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잡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들이대고 그냥 걸린 데 있으면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에요. 1933년에 미국 실업률이 얼마까지 간 줄 아세요? 50%? 50%면 다 망하죠. 완전 이건 뭐 30%. 25%까지 갑니다. IMF 때 우리나라 실업률 최고치가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7%. 25%의 실업률이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4명 중에 1명은 잡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업자들의 상황이 잘 나타나 있는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 볼까요? 뭐지?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 팩토리 리오픈. 공장이 다시 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 가야 되나? Work at last. 드디어 일감이 생겼다. 꿈에 겨와서 이제 진짜 집을 갖게 되겠군 그 말이에요 지금. 후보빌, 판자촌. 나 본 거 같아. 아 진짜. 저때 그 딱 상황을 설명해 주네요 제대로. 이 영화 속 장면은 그 당시 현실과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미국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경제 대공황 당시 미국인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이것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 뭐지? 정답. 테리 씨. 필로 케이스 같은 거 가지고 그걸로 그냥 옷 만든 거예요.
비슷하게 접근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아 근데 비슷해요? 베개보다 훨씬 큽니다. 방석. 정답. 기현 씨. 커튼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 정도의 커튼이 있겠습니까? 너무 무겁지 필로가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큰 정답. 지원 씨. 테이블 뽀?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정답. 규현 씨. 수건. 수건. 직사각형이잖아요. 정확히 이만하고. 조금 더 상상할 아닙니다. 오답입니다. 이만큼 한데 뒤쪽에도 이렇게 부피가 있는 뭐 그런 정답 외치세요. potato sacks. 그거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자포? 맞나요? 감자포가 뭐예요? 아닌가 봐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95% 맞았습니다. 쌀포 있잖아요. 쌀포대기. 정답. 쌀포? 우리나라는 쌀포겠지만 미국은 밀가루 포대. 밀가루 포대. 밀가루 포대. 그 당시 사진 한번 볼까요? 어메. 와, 토대로 진짜네. 저렇게 옷을 만들었구나. 야. 진짜 플라워라고 써 있어요. 밀가루라고. 그래서 똑똑한 영리한 밀가루 오너들은 마케팅이 되네요? 예. 이 밀가루 포대를 경쟁적으로 팬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티셔츠로 하게끔. 일석이조 하게끔. 옷처럼 만들 수 밀가루에서 빵도 해서 먹고 이제 옷도 해 입고 야. 이제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그러면. 그러네. 티셔츠 아예 로고가 돼버리네. 옷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기저귀 또 팬티 야, 그게 가능. 또 가방까지 밀가루 만들어주고 만약에 헤어지면 낡아서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꼬매야죠. 꿈에서 쓸 수 있겠지만은 적어도 걸레를 쓸 수 있잖아요. 걸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불황에 허덕이는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밀가루 이 포대 옷뿐만 아니라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슈퍼마켓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이제 슈퍼마켓 개념이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상점에 가면 뭔가를 원하면은 점원이 가서 픽업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건비가 비싸지죠. 물건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경제 대공황기에 이제는 아예 고객이 진열대에 가서 뭐예요? 물건을 골라서 계산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떨어지죠. 왜요? 제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열풍, 주식 열풍. 그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1980년에는 6,000엔이었어요. 1980년에 6,000엔. 그런데 1989년 말에 38,000엔 선까지 올랐거든요. 9년 만에 한 6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였고요. 주가가 뭐 매일같이 오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이렇게 주식 열풍이 불어서 일본의 주가가 팍팍 뛰니까 기업의 시가총액도 팍팍 뛰죠. 네. 그래서 1989년에는 일본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계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 합계를 누르고 세계 1위가 됩니다. 1위. 네. 그럴 때가 있었구나. 진짜 뭐 세계 최고였네.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막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기업 순위 막 다 먹고 막 이랬던 때 있었던. 네, 맞습니다.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일본 기업이 대거 포함돼요. 네, 화면을 한번 보시죠. 그래. 와, 일본 와, 진짜. 세계 시가총액 20위 안에 드는 기업 중에 무려 14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뭔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도 있지만 은행이 순위권에 많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20위 안에 든 일본 기업 14개 중에 반이나 랭크된 은행 및 금융업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그 이익으로 은행과 금융업 역시 그 몸집이 엄청나게 부풀려진 것입니다. 일본의 조직 폭력배 세력인 야쿠자는 원래 공갈, 협박, 갈취, 밀매, 도박 이런 것 등등 불법으로 하는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던 세력이었는데요. 하지만 버블 경제가 이 세력에도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에 증권회사들에서 자금을 지원받아서 쉽게 돈이 벌리는 주식시장에 개입해서 돈을 번 후에 정치 재계와 결탁해서 기업형 범죄 조직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야쿠자 보스는 정치인의 후원을 받아서 부동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1,700억 엔을 증시에 쏟아붓고 1987년 한 해에 120억 엔의 수익을 올렸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야쿠자나 일반 사람들까지도 모두 엄청난 돈을 손에 쥐기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의 씀씀이도 엄청나게 커졌죠. 네. 당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와, 와우. 족두족두. 욜로 아닌가요? 욜로의 끝판. 진짜 you only live once네. 진짜 저 정도면 그 흥청망청이네. 흥청망청.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네. 맞아요. 뭘 세듯이. 이때 일본에서는 여유로움의 상징인 레저 열풍이 전 국민에게 불었습니다. 특히 웬만한 회사원들도 고급 스포츠였던 골프를 치기 시작하면서 골프 회원권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갔고요. 고급 골프장 회원권은 1억 엔에서 4억 엔으로 무려 4배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걸 자산 가치로 생각해서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이때 명품 브랜드의 고객 70% 정도가 일본인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특히 루이비통 가방은 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열심히 해서 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클럽이나 술집 같은 데도 되게 비싼 데를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종업원한테 뭐 10억 정도의 선물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10억 원대 선물을 그냥 일반 종업원한테 한다고요? 네, 그런 시대였나 봐요. 대단하다 진짜. 네, 그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그 일본인들의 씀씀이가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또 물건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부자가 되면은 자기 집에 하나쯤은 두고 싶어하는 것. 뭐지? 가장 부자가 누구세요? 이쪽에서? 500억 건물주. 자, 그럼 규현 씨하고 지원 씨. 자, 부자가 됐어. 그러면 집에 요런 거는 하나, 2개 정도 놔야지 하는 거 없어요? 피카소 그림 그런 거. 그림, 그래, 그림. 그렇죠. 그림이다, 그림. 예술 작품. 광고 그림 이런 거. 그래서 당시는 일본에서 해외 유명한 명화들 그것도 많이 샀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너 해바라기. 네. 이걸 판다고요? 방구. 이거를 일본에서 샀습니다. 와. 반고우의 유명한 해바라기 그림은 일본의 보험 기업인 야스다 보험에서 3,990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또 다른 고우의 작품이 900만 달러에 팔린 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해바라기에 돈 들어오는 그런 의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 사업 100주년이니까 100주년 기념해서 자, 고우의 유명 작품을 산다. 이렇게 샀고요. 와. 더 보세요.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그 세계적인 명화들. 네. 첫 번째 그림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는 입체파 화가 피카소의 작품.
그리고 세 번째는 네덜란드의 천재 화가인 그렇습니다. 고흐의 작품까지 모두 일본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특히 마지막 고흐의 그림은 추정치보다 3천만 달러가 더 높은 8,2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뭐 전 세계가 놀랐죠. 정말 플렉스다. 네. 그래서 이 일본의 큰 손들 때문에 당시 그 미술품 가격이 20배나 그 폭등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미술품 시장까지 거품이 끼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1989년 12월 대부분의 주식 전문가는 1990년에 주가가 더 상승한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 새해가 되자마자 주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기업과 투자가들과 일반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우 됐어. 이 정도 돈 벌었으면 됐어. 나는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생겼는데 여기서 팔겠어 하는 사람들이 점점 대세가 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12월에 정점을 찍었죠. 그 뒤부터 무섭게 떨어지죠. 와. 2만 이하로 떨어진 다음에서야 거기서부터 이제 횡보를 하죠. 근데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버블 붕괴의 시작이었습니다. 89년 12월. 아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아 나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주변 상황에서 계속 오른다 하면은 오를 것 같으니까 사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데 한 번 떨어져 가지고 위험을 감지하면은 그때는 빨리 팔아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불안해서. 근데 저는 이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데 네. 팔아서 저런 상황이 네. 온다고 하면 네. 누군가는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거래는 이루어지지만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격을 낮춰서 그렇구나.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의 중앙은행은 이제 이게 버블이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리고 대출 규제를 더 강화를 한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에 저금리니까 은행에서 최대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던 일본인들은 이제 채무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졌어. 오, 이제 이자 비용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빨리 이 내 집 팔아가지고 이 빚 갚아야 되겠네? 이렇게 되니까 쏟아져 나오는 매물에 부동산 가격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게 크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이제 일본에서 속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상환이 어려운 부실채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부실채권의 규모가 93년에 약 13조 엔에 달했다는 보고가 있고요. 이것이 90년부터 96년까지 금융기관 16군데가 도산을 하게 됐습니다. 줄도산을 했구나. 네,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의 서막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버블을 부추긴 은행들, 대출을 막 부추긴 은행들, 이 은행에 대한 그 복수심 때문에 복수를 강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阪和銀副頭取射殺される中年の男部長呼びかけ数発和歌山出勤の車を襲う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무시무시하죠. 그러네요. 아 정말 무시무시하네. 이게 모두 1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두 사건 모두 은행원이 살해됐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점에서 주목을 끌었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에 원한을 가지게 된 그 야쿠자 조직에서 살해한 것이다 라는 소문만 굉장히 무성했는데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갚지 못하는 야쿠자 기업들이 대출을 권했던 은행원들을 원망해서 이들을 공격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한 거죠. 그래서 스미토모 은행에서는 융자부 직원 40여 명에게 방탄조끼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럴만하지.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정찰 없는 나라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은행권 등 기업 테러가 1992년부터 이때까지 약 19건에 달했고요. 은행들의 이런 부실 채권이 나중에는 약 800조 원까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됐기도 했고요. 그중에 약 40% 정도는 야쿠자와 연관이 있는 기업에 대한 대출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로 혼란해진 사회 분위기와 돈을 갚지 못해 한순간에 빚더미에 오른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행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백엔숍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가봤어. 그래. 다 백엔이에요. 백엔으로 다 살 수 있어. 네. 백엔. 그리고 또 유니클로. 유니클로가 이때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옷을 공급한다는 것이 유니클로였거든요. 이렇게 버블 경제가 무너지니까 일본은 뭐 순식간에 또 수렁에 빠지게 됐고요. 금리가 아까 6%까지 올라갔다고 했죠. 일본 정부가 놀란 거예요. 일본 은행이. 이거 너무 올렸구나. 지금 이게 큰 문제가 되나? 해가지고 이번에는 또다시 3년 만에 계속 내려가지고 1.75%까지 또 내렸어요. 그때까지는 정부도 일본 사람들도 또 외국까지도 이걸 일시적인 경기 후퇴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20년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죠.